냄새나는 계집년, 니녀는 해병대 몇 기야? 감히 사성 장군에게 기술을 물은 폭군 대령. 상상조차 못할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화도의 늦가을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습한 한기를 품고 있었다. 초지대교를 막 넘어선 낡은 시외버스 창밖으로 강철처럼 차가운 한강 하구의 물결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강 건너편은 어둠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땅이었다.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지키는 땅. 김포와 강화를 잇는 이 거대한 섬은 그 자체로 거대한 요새였다. 버스 뒷자리에 몸을 만한 여인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평범한 회색 등산 재킷, 질끈 동여맨 머리,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그녀의 존재감은 짙은 안개처럼 희미해서 버스 안의 그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어깨에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운명을 짊어진 보이지 않는 4개의 별이 박혀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강유진. 해병대 수색대 출신 최초의 여성대장. 그리고 해병대의 어머니 격인 해군을 지휘하는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해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녀는 바다와 육지를 모두 지배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별명은 심해. 가장 고요한 곳에서 가장 거대한 압력을 견뎌낸다는 의미였다. 강유진 총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계룡대 해군 본부의 집무실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낡은 민간용 배낭이, 그 배낭 속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군 내부망을 통하지 않은 손으로 쓴 편지였다. 총장님, 당신이 해병대 출신이시라는 것 하나만 믿고 이 글을 씁니다. 강화도의 황제 황무영 대령을 막아주십시오. 그는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의 수치입니다. 이곳은 부대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사교 클럽입니다. 우리는 해병이 아니라 그의 노예입니다. 편지의 발신지는 해병대 제2사단 예하의 한 보병연대. 그리고 그 연대를 지휘하는 황제 황무영 대령. 해군 본부에서도 황무영은 유명했다. 그는 해병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사조직의 핵심이었고 그 어떤 감찰에도 걸리지 않는 치밀함으로 자신만의 철옹성을 구축했다. 그의 연대는 늘 최우수 부대로 포상받았지만 그 포상 뒤에는 신음하는 부하들의 눈물이 감춰져 있었다. 강유진은 그 성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4개의 별을 앞세운 요란한 순시가 아니라 해병대 수색대원 강유진으로 돌아가 가장 낮은 곳의 냄새를 직접 맡기로 했다. 버스가 강화 터미널에 섰다. 그녀는 배낭을 고쳐 메고 부대 인근의 작은 읍내로 향했다. 해병대원들이 휴가나 외출 시 자주 찾는 허름한 고깃집들이 늘어선 골목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3355 붉은 명차를 단 해병들이 식당으로 빨려 들어갔다. 강유진은 그중 가장 구석지고 낡은 식당으로 들어섰다. 어유 아가씨는 이런데 어쩐 일로? 자리 없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녀의 등산복 차림을 보고 의아해했다. 혼자입니다. 저기 구석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연탄불이 타들어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묵묵히 김치찌개를 시켰다. 식당 안은 해병들의 고기 굽는 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소란했다. 하지만 그 소란함 속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야, 마셔. 내일이면 또 죽음의 행군 시작이다.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까? 황무영 그자는 진짜 조용히 해. 누가 들어 이 새끼야. 한 상병이 후임의 입을 틀어막았다. 들으면 뭐? 어쩔 건데. 이 강화도에서 황 대령님이 법이고 하늘인데. 나는 진짜 무섭다. 그 사람 눈빛이. 어제는 이 소위님 그 사람 많은 데서 뺨까지 맞았어. 백소위님 말하는 거냐? 그분 진짜 좋은 분인데. 좋은 사람이니까 맞는 거야. 이 부대는
황 대령 눈밖에 나면 장교고 나발이고 그냥 끝장이야. 근데 그 마동철 원사라는 작자는 더해. 아주 황 대령의 충견 노릇을. 공포. 그것은 적진을 향한 경계가 아니라 내부의 폭군을 향한 비굴한 수능이었다. 강유진은 묵묵히 찌개를 비웠다. 끓어오르는 속을 억누르며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그 황제의 연회장을 직접 목격해야겠다고. 다음 날 강유진은 읍내에서 들은 정보를 토대로 움직였다. 오늘 저녁 황무영 대령이 자신의 연대 본부가 아닌 강화도 외곽의 한적한 민간 시설에서 특별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가든 식당이었지만 실제로는 황 대령의 사적인 연회장으로 쓰이는 곳이었다. 그녀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초저녁 그 식당에서 멀지 않은 야산에 몸을 숨겼다. 해병대 수색대 시절 익혔던 모든 은밀 기동수를 동원했다. 그녀는 사성 장군이 아니라 적진의 심장부에 침투하는 척후병이었다. 해가 지자 식당의 외딴 별채가 불을 밝혔다. 고급 승용차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군용 차량이 아니었다. 번호판은 모두 민간 번호판이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군인이었지만 그들은 전투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뼈대에 박힌 군인의 태는 숨길 수 없었다. 그들 중에서도 유독 거만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별채로 들어서는 남자. 황무영 대령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들어가는 자들은 해병대뿐만이 아니었다. 육군 장교도 보였고 심지어 지역 경찰 간부와 시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보이는 자들까지 있었다. 황무영은 강화도에서 군림하는 황제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지하 왕국의 주인이었다. 강유진은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별채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유진은 더 가까이 접근했다. 창문 틈으로 내부를 확인해야 했다. 황 대령님. 역시 해병대는 화끈해서 좋습니다. 김 서장님. 뭘 이 정도 가지고. 우리 해병대가 이 강화도를 지키는데 이 정도 지원도 못 받겠습니까? 황무영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번에 우리 아들 녀석 해병대 훈련 좀 면제해 주십사. 걱정 마십시오. 박 의원님. 제 연대에 있는 동안에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부대 예산심에 잘 아시지요? 그것은 전우회를 다지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추악한 거래가 오가는 비리 현장이었다. 군인과 민간인, 경찰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고 있었다. 그때 강유진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별채 안에서 젊은 장교 하나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대령님,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부대 유류를 빼돌려서 이 사람들에게 상납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군법 위반입니다. 어제 식당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백소위, 백시우였다. 그는 술에 취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정의감에 불타는 얼굴로 황무영을 노려보고 있었다. 순간 별채 안이 얼어붙었다. 이 새끼가. 황무영의 충견 마동철 원사가 백소위의 멱살을 잡았다. 어디 감히 황 대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신성한 자리를 망쳐. 내 놈이 소위면 다야. 군 생활 며칠 해보지도 않은 놈이. 짝. 마동철의 육중한 손이 백소위의 뺨을 후려쳤다. 백소위가 비틀거렸지만 그는 눈을 부릅뜨고 황무영을 노려보았다. 황무영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와인 잔을 들고 백소위에게 다가갔다. 백소위. 자네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군. 그는 들고 있던 붉은 와인을 백소위의 머리 위에 천천히 부었다. 이게 세상이야. 이게 힘이고. 자네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따위 정의감은 이 차가운 강물 속에 던져버려. 안 그러면 자네가 그 강물 속에 빠지게 될 테니까. 저는 해병입니다. 이런 불의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해병?
황무영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바로 해병이다. 이 강화도의 해병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마 원사. 저 새끼 당장 끌어내. 내일부로 최전방 소초 말뚝 근무나 서게 해. 정신 차릴 때까지. 백시우 소위는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강유진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과 기계에 담았다. 그녀의 심장은 심해처럼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였지만 그녀는 냉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군의 근간을 좀먹는 암덩어리였다. 그녀는 이 암덩어리를 뿌리째 뽑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황제의 심장부에 직접 칼을 꽂아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야산을 내려왔다. 다음 날 그녀는 그 왕국의 문을 직접 두드릴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화도의 안개는 유독 짙었다. 강유진은 일부러 허름한 차림을 유지한 채 황무영 대령의 연대 본부 정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전날 밤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체의 직원인 척 꾸밀 계획이었다. 정문 위병소에 다가서자 붉은 명찰을 단 초병들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정지, 정지. 민간인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저 실례합니다. 어제 황무영 대령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식자재 납품건 때문에. 강유진은 일부러 어수룩하고 긴장한 목소리로 연기했다. 초병들은 당황했다. 황무영 대령의 이름이 나오자 그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잠시 대기하십시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몇 분 뒤 위병소에서 어젯밤 백시우 소위의 멱살을 잡았던 마동철 원사가 퉁명스러운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강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짐승 고기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당신이야? 식자재? 웬 여자가? 예. 제가 사장님 심부름으로 서류를 전해드리러 황 대령님을 꼭 뵈어야 한다고. 마동철은 그녀의 행색을 보더니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대령님은 지금 바쁘셔. 그리고 대령님이 당신 같은 여편네를 왜 만나? 서류는 나한테 주고 꺼져. 아닙니다. 꼭 직접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강유진이 일부러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속을 긁었다. 그녀는 황무영을 직접 만나야 했다. 그때였다. 연대 본부에서 황무영 대령이 막 훈련을 지휘하려는지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을 연병장에 집결시킨 채 호통을 치고 있었다. 그는 위병소 쪽에 소란을 발견하고는 애쓰 성큼성큼 걸어왔다. 무슨 일이야? 마 원사. 근무 시간에 웬 잡상인이야? 마동철이 즉각 달려가 경례를 붙였다. 아, 대령님. 어떤 여자가 식자재 건으로 대령님을 뵙겠다고 난리입니다. 황무영이 강유진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전날 밤 연회장에서의 교활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왕국을 침범한 불청객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뭐야? 그가 턱짓을 했다. 웬 여자년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강유진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황무영 대령님 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 하. 황무영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듯 웃음을 터뜨렸다. 주위의 간부들과 병사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니년이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니년이 해병대를 알아? 그가 강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겼다. 우리가 이 뻘밭에서 구르고 저 강 건너 놈들이랑 총불이 맞대고 있을 때 너 같은 년들은 집구석에서 화장이나 쳐바르고 있었겠지. 그는 강유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쳤다. 너 해병대 몇 기야? 기수 한번 따져볼까? 냄새나는 년. 명백한 폭언. 그리고 모욕이었다. 황무영은 강유진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주위의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봐라. 해병대는 이런 곳이다. 너희들이 지켜야 할 저런 년들은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지도 못해. 그는 다시 강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가슴과 다리를 훑었다. 얼굴 보아하니 몸으로 때우러 온 모양인데. 서류가 아니라 그걸로 결제받으러 왔어? 얼마면 되냐? 오늘 밤 내 수청이라도 들면 내년 사장한테 잘 말해줄 수 있는데. 극악무도한 성희롱이었다. 위병소의 초병들은 고개를 돌렸고 마동철 원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강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안개 낀 강화의 바다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심해의 눈빛이었다. 지금 하신 말씀. 그녀가 나지막이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황무영 대령. 뭐라고? 황무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민간인에 대한 폭언, 협박. 그리고 현역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명백한 성희롱. 그리고 강유진은 자신의 낡은 배낭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어젯밤 강화도 모처의 가든에서 당신이 저지른 군사기밀 유출 및 횡령, 뇌물수수 혐의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뭔데? 황무영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는 마동철에게 눈짓했다. 당장 전현 잡아. 간첩이다. 북에서 보낸 간첩이야. 당장 포박해. 마동철과 위병소 병사들이 총을 겨누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강유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등산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지갑 하나를 꺼내들었다. 내 놈이 여자년이라 부르고 냄새나는 년이라 모욕한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녀는 지갑에서 금빛 실로 4개의 별이 수놓아진 대한민국 군인의 최고 정점임을 증명하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들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내 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해병대의 어머니,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 대장 강유진이다. 강화도의 짙은 안개가 그 순간 날카로운 칼바람과 함께 걷히기 시작했다. 강화도에 서리가 내렸다. 황무영 대령의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그 순간 모든 소리를 훔쳐 달아난 듯 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황제로 군림하던 황무영 대령의 눈이 낡은 등산 재킷을 입은 여인이 내민 작은 신분증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선명하게 빛나는 금박의 대한민국 해군 로고. 그리고 그 위에 감히 눈으로 정면으로 바라보기도 힘든 4개의 별이 번쩍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 대장. 강유진. 황무영의 뇌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여자년 냄새나는 년이라고 불렀던 그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그의 옆에 서 있던 마동철 원사였다. 그의 굵은 목에서 허욱하는 공기가 새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군 생활 수십 년간 수백, 수천 번을 보아왔던 군인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별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이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닌 넷이라는 사실은 그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마동철 원사의 다리가 꺾였다. 그는 그 자리에 철퍽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릎을 꿇었다. 아니, 주저앉았다. 그의 붕괴는 신호탄이었다. 위조다. 황무영 대령이 거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것은 부하들을 향한 명령이라기보다 스스로의 공포를 부정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이 미친년이 간첩이 틀림없다. 어떻게 해군 참모 총장이 4개의 별이 이런 누추한 차림으로. 이건 위조 신분증이다. 당장 전현을 체포해.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위병소 초병들에게 달려들려 했다. 뭐해 이 새끼들아. 당장 쏘지 않고. 그러나 초병들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은 황무영 대령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자신들의 총구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빛을 뿜어내는 그 여인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위조 신분증을 가진 자가 이 나라 군대의 심장부인 강화도 제2사단 연대 정문에서 저토록 당당하고 서늘한 기백을 내뿜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강유진은 신분증을 다시 천천히 지갑에 넣었다. 그녀는 황무영의 발악을 마치 심해의 가장 밑바닥에서 작은 물고기의 소란을 듣는 것처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황무영 대령.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다. 자네가 지금 이 순간까지 저지른 죄가 몇 가지인지 아는가? 시끄러워. 내년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바로 이 강화도를 지키는 청룡부대 최선봉 연대장이다. 첫째. 강유진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춥고 건조했지만 연병장의 도열한 모든 병사의 귓속에 대모처럼 박혔다. 민간인으로 위장한 상관에 대한 명백한 모욕. 둘째, 내 놈의 입으로 직접 내뱉은 저급한 성희롱. 셋째, 어젯밤 자네가 저지른 군사기밀 유출 및 횡령, 뇌물수수. 그리고 넷째, 그녀가 황무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황무영은 자기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린 짐승처럼. 내 놈이 경계 근무 중인 초병에게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을 간첩으로 몰아 총구를 겨누고 사격을 지시하려 한 것.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다. 이것은 군사 반란 기도 행위다. 군사 반란. 그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황무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저 여인의 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복무했던 해병대의 어머니, 해군의 가장 높고 엄중한 곳에 앉아 있는 자의 눈이었다. 자신이 닿을 수도 올려다볼 수도 없었던 바로 그 하늘이었다. 총장님. 그의 뒤에 서 있던 부관 하나가 다리가 풀려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초병. 강유진이 이번에는 얼어붙은 초병을 보았다. 이병. 강철주. 초병이 반사적으로 관등 성명을 댔다.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이병 강철주. 지금 즉시 위병소 직통전화로 제2사단 지휘통제실을 연결해. 그리고 받고. 내가 받을 테니. 예. 알겠습니다. 강이병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기도 전에 위병소로 뛰어들어갔다. 황무영은 그를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총장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이 부대의 경계가 워낙 철통 같다는 것을 보여드리려. 황무영의 변명이 구차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강유진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위병소로 걸어 들어가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나다. 그녀의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가 얼어붙는 것이 수화기를 뚫고 느껴졌다. 해군 참모총장이다. 지금 제2사단 예하 황무영 대령이 주둔한 연대 정문 위병소에 나와 있다. 사단장.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명 같은 대답을 듣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계급장 다 떼고 뛰어와. 10분 준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육중한 군용 전화기가 부서질 듯한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박혔다. 위병소 밖으로 나오자 황무영 대령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싹싹 비비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자 연인이 냄새나는 연인이 떠들던 그 입으로
이제는 살려달라는 애원만이 흘러나왔다. 총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총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이 등산복 차림에 어찌 제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서라. 강유진이 말했다. 총장인 줄 알았으면 깍듯하게 대하고 민간인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놈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내 놈의 그 더러운 군기 타령이 해병대의 명예를 전부 똥칠하고 있다. 강유진은 그를 지나쳤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이 기이하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을 감히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황제가 낯선 등산객 여인 앞에서 짐승처럼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그녀는 연병장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때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단장의 지휘 차량과 헌병대 차량들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왕좌의 파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10분 만에 도착하라는 명령은 강화도 끝에서 연대 본부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제2사단장 이태한 소장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냈다. 지휘 차량이 급정거하며 뿜어낸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전투복 윗단추가 비뚤어진 것도 모른 채 이태한 소장이 차에서 굴러나오다시피 했다. 그의 뒤로 사단 참모장과 헌병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뒤따랐다. 충성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이태한 소장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그는 강유진 앞에서 부동 자세를 취했지만 그의 온몸은 두려움으로 경련하고 있었다. 그는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낡은 등산화 코앞에 시선을 고정했다. 강유진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자신보다 훨씬 거구인 이태한 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태한 소장. 예, 총장님. 자네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예고 없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네 관할 구역에서 연대장이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아 총을 겨누고 성희롱을 일삼고 장교를 폭행하고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데 자네는 이 섬에서 지금껏 뭘 하고 있었나? 총장님. 그것이 황무영 대령은 워낙 훈련 성과가 뛰어나고. 성과? 강유진이 비웃었다. 병사들의 피고름을 짜내서 만든 성과가 자네에게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나. 이 부대의 투서가 해군 본부까지 빗발치는데 사단장인 자네는 단 한 번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가? 아니면 확인하고도 묵살했나? 어느 쪽이든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다. 총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이태한 소장은 자신의 별이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황무영과 똑같이 비굴해졌다. 강유진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는 황무영과 그 옆에서 넋이 나간 채 떨고 있는 마동철 원사를 바라보았다. 헌병대장. 예, 총장님. 저 두 사람. 황무영 대령과 마동철 원사를 지금 이 시간부로 체포한다. 체포라니요. 황무영이 경악하며 일어섰다. 총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감찰을 하시고 이렇게 부하들 앞에서. 황무영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황제로서의 체면을 구걸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연극이기를 바랐다. 절차? 강유진이 그에게 다가섰다. 내 놈이 어젯밤 백시우 소위의 뺨을 때리고 와인을 머리에 부을 때 절차를 생각했나? 내 놈이 군 유류를 빼돌려 지역 유지들에게 상납할 때 절차를 지켰나? 내 놈이 방금 나를 간첩으로 몰아 사살하라고 명령할 때 그 절차는 어디 있었나?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황무영 대령은 현 시간부로 모든 지휘권을 박탈하고 상관 모욕 및 군사 반란 기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마동철 원사는 상관 모욕 동조 및 폭행 혐의다. 두 사람 다 입에 재갈을 물려. 내 앞에서 더 이상 그 더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헌병들이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황무영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이거나. 나 해병대 황무영이야. 너희들 다 끝났어. 이태한 소장. 뭐해? 내 동기 아니었나? 그러나 이태한 소장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헌병들의 육중한 군홧발에 밟혀 황제 황무영은 흙바닥에 처참하게 짓눌렸다. 충견 마동철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질질 끌려나갔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해병들은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들의 거대한 공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경이로움이었고 동시에 해방감이었다. 강유진은 이태한 소장에게 말했다. 사단장. 지금 즉시 어젯밤 황무영의 연회에 끌려갔다가 뺨을 맞은 백시우 소위. 내 앞으로 데려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대 본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한다. 사단 헌병대뿐만 아니라 지금 내 뒤에 도착할 해군 본부 직속 수사단이 이 일을 맡을 것이다. 자네 부대는 이 수사에 손끝 하나 댈 생각 마라. 저 멀리서 계룡대에서 직접 날아온 해군 본부의 검은색 기동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청룡 부대의 심장, 강화도의 대한민국 해군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강림한 순간이었다. 연대 본부 황무영 대령의 집무실은 그의 취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방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호랑이 박제, 번쩍이는 자개로 장식된 응접 세트,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지역 유지들과의 기념사진들. 그곳은 군 지휘관의 방이 아니라 조폭 두목의 아지트에 가까웠다. 강유진은 그 호화로운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흙탕물이 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등산 재킷은 여전히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이태한 소장이 한 젊은 장교를 데리고 들어왔다. 총장님, 백시우 소위 데려왔습니다. 백시우 소위는 엉망이었다. 그의 전투복은 구겨져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을 이렇게 만든 황무영 대령이 아니라 낯선 등산복 차림의 여인이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충성. 소위 백시오. 사령관님, 아니 총장님 호출받고 왔습니다. 그는 이태한 소장에게 경례를 붙여야 할지 강유진에게 경례를 붙여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강유진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백시우의 엉망인 몰골이 아니라 그의 눈을 보았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강직한 빛을. 자네가 백시우 소위인가?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 내가 들은 것 말고 자네 입으로 직접. 백시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태한 소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이태한 소장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백시우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어젯밤 연회에서 황무영과 지역 유지들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 부대 유류와 부식이 어떻게 그들의 술값으로 지불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에 항의하다가 어떤 폭행과 모욕을 당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보고했다. 저는 해병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들이 훔친 것은 단순한 기름과 쌀이 아니라 제 부하들의 땀과 해병대의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를 마친 백시우는 모든 것을 각오한 듯 눈을 감았다. 강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태한 소장을 향해 말했다. 사단장. 예, 총장님. 방금 자네 부하의 보고를 들었나?
들었습니다. 자네는 저런 장교를 두고 썩어빠진 황무영 같은 자를 감싸고 돌았다. 자네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저 용감한 장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이 연대 전체를 썩게 만들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사과를 나에게 하지 마라. 강유진은 백시우 소위에게 다가갔다. 백소위, 지금 이 시간부로 황무영 연대장은 파면되었다. 이 연대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 부대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녀는 이태한 소장과 백시우 소위를 번갈아 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지금 이 시간부로 백시우 소위를 이 연대의 연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총장님. 이태한 소장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소위에게 연대장 직무대리라니요. 군 창설 이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휘 체계가 군법. 강유진의 목소리에 심해의 압력이 실렸다. 대령이 부대를 사유화하고 소장이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군법인가? 지금 이 연대에 필요한 것은 짬밥과 기수가 아니다. 저 썩은 땅을 갈아엎고 새 씨앗을 심을 용기와 정의감이다. 그녀는 백시우의 어깨를 잡았다. 백소위, 이것은 승진이 아니다. 징벌에 가까운 임무다. 자네는 오늘부터 이 부대의 모든 썩은 것을 도려내고 병사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 자네의 모든 선배가 자네를 죽이려 들 것이고 자네의 모든 동료가 자네를 질투할 것이다. 할 수 있겠나? 백시우 소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해병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총장님께서 제게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주신다면 제 모든 것을 바쳐 완수하겠습니다. 좋다. 강유진은 이태한 소장을 돌아보았다. 사단장, 자네의 임무는 백소위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는 것이다. 만약 백소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부당하게 다치는 날엔 자네의 저 별 2개는 내가 직접 걷어가겠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한 소장은 갓 임관한 소위가 자신의 최선봉 연대를 지휘하게 되는 이 초유의 사태를 자신의 군 경력 전부를 걸고 받아들여야만 했다. 강유진은 황무영의 집무실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소란했지만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얼어붙었던 강화의 땅에 대한민국 해군의 4개짜리 별이 가장 강렬한 깃발이 되어 꽂힌 순간이었다. 강화도의 연병장의 황제가 무너진 순간 그 충격파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히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대령 하나의 체포가 아니었다. 한 여인이, 그것도 해병대 출신의 해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의 가장 굳건한 성역 중 하나에 꽂아 넣은 거대한 균열이었다. 강유진은 황무영의 호랑이 박제와 자개장이 번쩍이는 아지트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을 임시 지휘소로 삼았다. 해군 본부 수사단이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는 동안 그녀는 낡은 등산 재킷을 벗지도 않은 채 그 방에서 가장 저렴해 보이는 보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3명의 인물이 서 있었다. 공포에 질린 이태한 사단장,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넋이 나간 황무영의 부관중령,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선뺨이 부어오른 백시우 소위였다. 이태한 소장. 예, 총장님. 자네는 지금부터 사단장으로서의 권한을 잠시 내려놓고 백시우 소위의 고문 역할을 맡는다. 아니, 보좌관 역할이다. 예. 보좌관이라니요, 총장님. 이태한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별 2개짜리 장군이 갓 임관한 소위의 보좌관이라니. 이것은 사살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자네는 자네의 부하들이 썩어가는 것을 방치한 죄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 부대를 다시 세우는 속죄를 해야 한다.
백소위가 지시하는 모든 행정적 절차를 자네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 완벽하게 뒷받침해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내 첫 번째 총장 명령이다. 강유진은 이태안의 절망을 무시하고 부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네 부연대장. 자네는 황무영의 비리를 몰랐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네가 살 길이었겠지. 좋다. 자네에게도 속죄할 기회를 주겠다. 지금 당장 이 연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을 연병장에 집결시켜. 무장도 계급장도 필요 없다. 그냥 사람으로만 모이게 해. 예, 알겠습니다. 부연대장이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이제 방 안에는 강유진과 백시우 단둘이 남았다. 이태안 소장은 감히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죄인처럼 서 있었다. 백시우는 여전히 자신이 연대장 직무대리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총장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갓 임관한 소위입니다. 저기 밖에는 제 스승뻘 되는 중대장들과 제 아버지뻘 되는 행보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 명을 듣지 않겠지. 강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들은 자네를 무시할 것이고 비웃을 것이며 틈만 나면 자네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황무영보다 더 교활한 방법으로 자네를 고립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저를 임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유진은 창가로 다가가 연병장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간부들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백소위. 나는 그들에게 공포를 주려는 것이다. 공포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들은 지금까지 황무영이라는 폭군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 공포는 내 편이 되면 안전하다는 달콤한 유혹과 함께였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심해다. 내 앞에서는 그 어떤 타협도 거래도 안락함도 없다. 오직 정의와 불의만 있을 뿐이다. 그녀가 백시우를 돌아보았다. 자네는 나의 칼이다. 얼어붙은 땅에 꽂힌 나의 깃발이다. 자네가 흔들리면 이 부대는 다시 썩어 들어갈 것이다. 자네를 무시하는 자가 있나? 좋다. 그의 이름을 적어라. 자네를 방해하는 자가 있나? 그의 계급을 적어라. 내가 그들을 이 강화도 뻘밭에 묻어버릴 테니. 백시우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그보다 더 깊고 무서운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결의가 있었다. 저는 백시우가 마른 침을 삼켰다. 저는 칼이 되겠습니다. 총장님의 깃발이 되겠습니다. 저들을 베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시 해병으로 만들겠습니다. 좋다. 강유진은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가서 자네의 첫 번째 명령을 내려라. 연병장에서. 그 시각 충청남도 계룡대. 대한민국 3군 본부가 모여있는 거대한 군의 심장부. 해군 본부 참모총장실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였다. 강유진이 모든 통신을 끊고 강화도에서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 파편은 이미 계룡대에 튀고 있었다. 총장님이 미치셨어. 제정신이 아니야. 육중한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해병대 사령관 조풍천 중장이 씩씩거리며 들어섰다. 그는 해병대의 실질적인 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었고 강유진이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그녀를 해군놈들에게 영혼을 판 배신자 취급하던 자였다. 황무영 대령은 바로 이 조풍천의 직계 라인이었다. 부관, 당장 총장님 위치 파악해. 어디서 감히 해군 참모총장이 해병대 사령관인 나를 무시하고 해병대 이사단에 직접 강제 수사를. 사령관님, 총장님께서는 지금. 시끄러워. 조풍천이 책상을 내리쳤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지휘 계통 무시야. 해병대에 대한 선전포고다.
강유진 그 여자가 자기가 해병대 수색대 나왔다고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해. 어림없지. 당장 국방부 장관님께 직소하겠다. 조풍천이 전화를 돌리려던 그 순간 강유진의 집무실에 설치된 가장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강화도 현지의 임시 지휘소와 연결된 직통 회선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흙먼지가 묻은 등산 재킷 차림의 강유진이었다. 총장님, 지금 이게 무슨? 조풍천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조풍천 사령관. 강유진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의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자네의 충실한 개가 방금 내 앞에서 체포되었네. 강화도의 황제 황무영 대령 말이야. 무슨? 황 대령이 무슨 죄를? 이것은 음모입니다, 총장님. 음모. 강유진은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스크린이 바뀌며 어젯밤 황무영의 연회장에서 찍힌 영상이 재생되었다. 황무영이 지역 유지들과 부패한 거래를 하고 백시우 소위의 머리에 와인을 붓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술에 취한 황무영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 강화도는 내가 아니라 우리 조풍천 사령관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사령관님만 믿고 가면 우리는 영원합니다. 하하. 조풍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저놈이 술에 취해서. 조작인지 아닌지는 자네가 직접 해명해야 할 거야. 강유진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다. 나는 지금 계룡대로 복귀한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자네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길 바란다. 해병대 사령관. 화면이 꺼졌다. 조풍천 중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강유진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한 해병대의 검은 심장부를 겨눈 선전포고임을. 경랑은 이제 용의 소굴인 계룡대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강유진이 강화도를 떠나 계룡대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대한민국 군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조풍천 중장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만큼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해병대의 모든 인맥과 정치적 생명력을 동원해 강유진을 미친 여자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유진이 계룡대 해군 본부 그녀의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린 것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었다. 총장님. 그녀의 수석 부관이 긴급 브리핑을 시작했다. 총장님께서 강화도에 체류하시는 동안 조풍천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내용이 뭐지? 총장님께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최전방 부대 지휘관을 현장에서 불법 체포하여 지휘체계의 공백을 초래했으며 심지어 갓 임관한 소위를 연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이적 행위에 가까운 월권으로 전방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뻔한 수작이군. 그것만이 아닙니다, 총장님. 언론입니다. 부관이 태블릿을 켰다. 몇몇 보수 성향의 인터넷 신문과 군사 전문지에서 이미 속보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속보 해병대 출신 여성 참모총장 해병대 이사단에서 숙청 감행지휘부 마비 단독갓 임관한 소위가 연대장. 강유진 총장의 위험한 도박 강화도 안보. 빨간불 칼럼 여성 리더십의 폭주인가 개혁인가 군 내부 충격. 조풍천은 강유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안보와 성별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며 그녀를 정치적인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장관에게서 연락은 10분 뒤 3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사실상 총장님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로 보입니다. 강유진은 흙먼지 묻은 등산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셔츠 소매를 걷었다.
그녀의 팔에는 해병대 수색대 시절 생긴 희미하지만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들이 파도를 일으켰군. 좋다. 그렇다면 나는 심해의 힘을 보여주겠다. 그녀는 부관에게 지시했다. 강화도 백시우 소위, 지금 당장 연결해. 한편 강화도의 연대본부. 백시우 소위는 말 그대로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강유진이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사라지자마자 숨죽이고 있던 황무영의 잔당들이 그를 향해 독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연대장 직무대리로서 첫 번째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앉아있는 중대장 대위, 과장 소령, 그리고 주임원사들은 그를 지휘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연대장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한 놈이 비아냥거리듯 연대장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우선 부대 내 모든 부조리 신고함을. 아, 그거 말입니까? 작전 과장이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말을 잘랐다. 그거 지금 관리 병력이 없어서 폐기 처리했습니다. 소위 아니 연대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난방 유류가 부족합니다. 병사들이 춥다고 합니다. 당장 확인. 그거 황 대령님이 빼돌린 거 아닙니까? 하하. 우리한테 뭘 어쩌라고. 참모 총장님께 직접 달라고 하시지 그럽니까? 그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조롱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그들은 백시우가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거나 강유진에게 징징대는 전화를 걸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되면 거봐라 소위는 안 된다는 조풍천의 논리에 완벽하게 힘을 실어주게 될 터였다. 백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입술이 다시 터져 피맛이 났다. 그는 여기서 무너지면 강유진이 자신에게 준 기회뿐만 아니라 이 부대의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의 책상에 놓인 붉은 전화기 강유진과의 직통 회선이 울렸다.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그 전화기에 집중됐다. 거봐, 결국 엄마한테 이르잖아. 조롱하는 눈빛이었다. 백시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연대장 직무대리 소위 백시우. 총장님, 보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백소위. 상황이 어떤가? 예. 총장님, 방금 연대 간부들과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런가? 그래서 저들의 반발을 어떻게 제압했지?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저는 저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강유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거래? 백시우는 회의실의 간부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며 스피커폰으로 바꾸어 말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예, 총장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제 선배님들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무영 대령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비리 장부는 이 방에 남아있다고. 그 장부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황 대령에게 상납한 내역 혹은 그 비리를 묵인한 정황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이 장부를 총장님께 넘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뭔가? 지금부터 일주일. 제가 연대장 직무대리를 맡는 이 일주일 동안 이 부대를 완벽하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병사들의 식판이 바뀌고 난방이 들어오고 모든 훈련이 조작 없이 완벽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백시우는 책상 위에 있던 황무영의 검은 장부를 집어들었다. 저는 이 장부를 들고 여기 계신 모든 분과 함께 군사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거래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강유진은 아무 말이 없었다. 회의실의 간부들은 감히 숨도 쉬지 못했다. 백소위. 잠시 후 강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해병이군. 좋다.
그 거래 받아들이겠다. 자네에게 일주일을 주겠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계룡대에서 자네가 마음껏 칼춤을 출 수 있도록 조풍천이 보낸 파도를 막아내겠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전화가 끊겼다. 백시우는 간부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갓 임관한 소위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장부라는 칼자루를 쥔 냉철한 지휘관이었다. 자, 그럼 다시 회의를 시작하지. 작전 과장. 남방 유류 당장 확보할 방법 찾아. 다시 계룡대. 긴급 화상회의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얼굴이 거대한 스크린에 떠올랐다. 분위기는 노골적으로 강유진에게 적대적이었다. 국방부 장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강 총장, 보고는 들었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직접 해명해 보시오. 최전방 사단의 지휘 체계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일개 소위를 연대장으로 앉힌다. 강 총장이 아무리 해병대 출신이라지만 이건 도를 넘은 것 아니오? 조풍천 사령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나왔다. 장관님, 이것은 명백한 해병대 S에 대한 S 모욕입니다. 강 총장은 해병대의 전통과 기강을. 전통? 강유진이 그들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회의실 중앙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조풍천 사령관이 말하는 전통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료 전송 버튼을 눌렀다. 모든 지휘관의 스크린에 그녀가 강화도에서 찍고 녹음한 모든 자료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황무영이 자신을 여자년이라 부르며 성희롱하는 목소리. 너 해병대 몇 기야? 냄새나는 년. 오늘 밤 내 수청이라도 들면.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사성 장군, 해군 참모총장에게 일개 대령이 저지른 모욕은 그 자체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초대형 사건이었다. 이놈이. 장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이 조 사령관이 말하는 해병대의 기강입니까? 강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황무영의 비리 연회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무영이 조풍천의 이름을 팔며 외치던 장면을 재생했다. 사령관님만 믿고 가면 우리는 영원합니다. 조풍천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일그러졌다. 이것은 음해입니다. 저놈이 저 혼자 살겠다고. 음해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밝혀보지요. 강유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왜 백시우 소위를 임명했는지 그 묘수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황무영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진짜 검은 장부의 사본을 띄웠다. 이것은 황무영이 지난 수년간 조풍천 사령관을 비롯한 상급자들에게 상납한 내역입니다. 날짜, 금액, 전달 방식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조풍천이 화면 속에서 고함을 질렀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강유진은 부관에게 눈짓했다. 지금 즉시 해군 본부 수사단과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계룡대 해병대 사령관실을 압수수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리고 마침 강화도에서 소식이 왔군요. 강유진은 백시우 소위가 방금 보내온 실시간 보고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 속에는 백시우 소위의 거래에 굴복한 연대 간부들이 일사불란하게 망가진 난방시설을 고치고 병사들의 식단을 확인하며 조작되었던 훈련 일지를 바로잡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황무영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활기가 돌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조 사령관님이 마비되었다고 걱정하시던 강화도 제2사단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썩은 머리가 사라지니 건강한 손발이 제 기능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강유진은 국방부 장관을 바라보았다. 장관님,
제가 저지른 것이 월권입니까? 아니면 개혁입니까? 제가 마비시킨 것이 안 보입니까? 아니면 부패한 사조직입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조풍천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심해의 거대한 파동이 썩어버린 용의 소굴을 정면으로 덮친 순간이었다. 계룡대 긴급 화상회의실은 강유진이 던진 마지막 한 수로 인해 완벽하게 동결되었다. 국방부 장관의 얼굴은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으로 굳어 있었다. 스크린 속의 조풍천 중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모든 기백이 사라진 채였다. 강 총장.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상황은 잘 알겠소. 조 사령관에 대한 거는 합참의장과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지금 당장 합동조사단을. 아닙니다, 장관님. 강유진이 그의 말을 막았다. 합동조사단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내 재가도 없이. 이것은 해군과 해병대 내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강유진은 회의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지휘관이 이 순간을 똑똑히 지켜보기를 원했다. 그녀는 옆에 대기하고 있던 해군 헌병단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시간부로 해병대 사령관 조풍천 중장을 직권 남용 및 특수 횡령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 회의실 지금 당장. 총장님, 미쳤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스크린 속에서 고함을 지르던 조풍천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그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해군 헌병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뭐야? 너희들 뭐야? 이거나. 나는 해병대 사령관이야. 강유진 2년이 감히. 조풍천의 발악은 헌병의 육중한 손에 제압당하며 처참하게 끊어졌다. 스크린은 그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검게 변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장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강철의 심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다음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채 침묵했다. 강유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다음. 강화도 제2사단건입니다. 그녀는 이태한 소장의 얼굴을 화면에 띄웠다. 이태한은 이미 백시우 소위의 보좌관 역할을 수행하며 지난 몇 시간 동안 지옥을 경험한 얼굴이었다. 이태한 소장. 예, 총장님. 자네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조풍천의 죄와 무게가 다르지 않다.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에 마땅히 군복을 벗어야 하나. 강유진은 잠시 말을 끊었다. 자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백시우 소위가 이 연대를 정상화시키는 일주일 동안 자네는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해병으로서 그를 보좌하라. 그 일주일 뒤 백소위가 자네의 공로를 인정한다면 그때 자네의 거취를 다시 생각해보겠다. 그것은 별 2개짜리 장군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더한 굴욕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장님. 강유진은 계룡대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일단락지었다. 용의 목은 베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목이 베어진 용은 수십 개의 꼬리를 남기고 죽는다는 것을.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다. 그녀는 헬기를 타고 다시 강화도로 향했다. 일주일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신의 칼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일주일 뒤 강화도 연대본부 연병장. 그곳의 공기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연병장 구석에서 더 이상 병사들이 사적인 노역에 동원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식당에서는 짬 냄새 대신 제대로 된 밥 냄새가 풍겼다. 모든 훈련은 FM, 즉 규정대로 진행되었고 병사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피곤함 속에서도 정당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은 갓 임관한 소위 백시우였다.
그는 검은 장부라는 칼자루를 쥐고 부패한 간부들을 일주일 내내 잠도 재우지 않고 몰아붙였다. 그는 황무영처럼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규정과 명예라는 두 가지 칼날로 그들을 압박했다. 중대장님, 규정대로라면 병사들의 주말 종교 활동은 선택사항입니다. 왜 강제로 연병장 작업에 투입하셨습니까? 장부에 기록하겠습니다. 군수과장님, 난방 유류가 왜 아직도 기준치 이하입니까? 병사들이 감기에 걸리면 과장님께서 직접 치료하실 겁니까? 장부에 기록하겠습니다. 그의 장부는 황무영의 폭력보다 더 무서운 무기였다. 간부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애쓰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백시우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 일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렸다. 야, 이게 원래 우리가 했어야 할 일 아니냐? 그러게 말이다. 병사들 밥 잘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고 훈련 제대로 시키는 거. 황무영 그놈 밑에서 우리가 지금껏 무슨 짓을 한 거냐? 백시우는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해병이었음을 깨닫게 만들었다. 강유진이 연대 본부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백시우 소위와 나란히 서 있는 이태한 소장이었다. 이태한 소장은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의 비굴함 대신 무언가를 각오한 군인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백시우와 이태한이 동시에 경례했다. 보고하십시오, 백소위. 예. 연대장 직무대리 소위 백시우. 지난 일주일간 연대 정상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부조리 척결, 병사 복지 향상, 훈련 실태 개선. 모든 것이 규정대로 바로 잡혔습니다. 강유진은 말없이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보고서가 아니라 병사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밝아진 표정이 이 보고가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백시우의 손에 들려있던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검은 장부를 바라보았다. 그 장부는 이제 어쩔 건가? 백시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간부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이제 백시우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시우는 그 장부를 들고 연병장 한가운데에 놓인 드럼통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장부에 적힌 것은 과거의 죄악입니다. 그는 간부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죄악을 씻어낸 것은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흘린 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시는 부끄러운 해병이 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그는 그들의 모든 죄가 기록된 검은 장부를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장부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재가 되었다. 간부들 중 몇몇은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안도감과 어린 소위의 관용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백시우의 개과천선이었다. 그는 칼로 목을 베는 대신 그들에게 다시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주었다. 강유진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백시우 소위. 예, 총장님. 자네는 해병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위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불타는 장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자네는 이 연대를 지휘하기엔 너무 젊어. 자네는 더 배워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백시우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강유진이 미소 지었다. 자네를 오늘부로 해군 본부 참모총장실 직속 해병대 개혁 담당 보좌관으로 임명한다. 내 바로 옆에서 이 강화도에서 한 일을 해병대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나를 보좌해라. 총장님. 백시우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사실상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승진이자 가장 무거운 임무였다.
강유진은 그를 지나쳐 죄인처럼 서 있던 이태한 소장에게 다가갔다. 이 소장. 예, 총장님. 자네는 저 불길 속에서 무엇을 보았나? 해병대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았습니다. 좋다. 강유진은 자신의 어깨에 있던 4개의 별 중 하나를 떼어내는 신용을 했다. 자네는 별 2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 오늘부터 별 하나짜리 준장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라. 이 강화도 연대의 정식 연대장은 내가 아니라 자네가 직접 자네의 눈으로 다시 뽑아라. 백시우 소위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자로. 강유진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명령했다. 용의 목은 베어졌지만 그 썩은 피가 흐르던 땅에 강유진과 백시우라는 이름의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다. 겨울이 계룡대를 덮쳤다. 대한민국 3군 본부가 모여있는 이 거대한 심장부는 강유진 참모총장이 강화도에서 일으킨 거대한 파문으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해병대 사령관 조풍천 중장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해병대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해군 본부에 의해 사령부가 압수수색당한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든 지진이었다. 강유진의 집무실은 그 지진의 진앙이었다. 그녀는 심해라는 별명처럼 폭풍의 한가운데서 가장 고요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소위가 아닌 대위 계급장을 단 백시우가 서 있었다. 그는 총장 직속 해병대 개혁 담당 보좌관이라는 군 역사상 유례없는 직책을 맡았다. 그의 임무는 강화도에서 쏘아 올린 작은 불씨를 포항과 김포, 제주도를 아우르는 해병대 전체의 거대한 횃불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총장님, 또 막혔습니다. 백시우 대위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보고했다. 포항 제1사단에서 총장님께서 지시하신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훈련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조풍천은 사라졌지만 그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조풍천이라는 거대한 용의 목은 베어졌으나 그가 수십 년간 심어놓은 용의 이빨들이 곳곳에서 싹을 틔우며 저항하고 있었다. 해병대 본부에 남은 장성들과 대령들은 강유진의 개혁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교묘한 행정 절차를 이용해 지연시켰다. 그들은 해병대의 전통을 방패로 삼았다. 여군 총장이, 그것도 해병 출신 배신자가 해병대의 붉은 피를 해군의 푸른 잉크로 더럽히려 한다고 선동했다. 그들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군. 강유진이 창밖의 황량한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이 거대한 관료주의와 기수문화라는 성벽 앞에서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힐수록 그들의 저항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도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물길을 돌려 성벽 아래의 땅을 파고드는 수밖에. 강유진은 심해의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해병대 지휘부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해군 본부 예산으로 해군 본부 직속의 해양장병 인권센터를 창설했다. 그것은 군 내부의 혁명이었다. 이 센터는 해병대 사령부를 거치지 않았다. 해병대 병사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익명으로 참모총장인 강유진에게 직접 고충을 보고할 수 있는 직통 창구였다. 포상과 처벌 권한 역시 강유진이 직접 쥐었다.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다. 백대위. 강유진이 말했다. 해병대 지휘관들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썩은 곳을 도려내어 인권센터에 보고될 일을 없앨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자신의 부하에게 고발당해 내 손에 목이 잘릴 것인가. 그녀는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칼을 들게 만들었다. 해병대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정화 작업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몇 달 뒤 봄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고등 군사법정.
대한민국군의 가장 치욕적인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석에는 2명의 해병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전 해병대 사령관 조풍천 중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강화도의 황제 황무영 대령이었다. 조풍천은 마지막까지 당당했다. 그는 수의가 아닌 감방에서까지 다려 입은 듯한 죄수복을 입고 방청석을 노려보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유진의 정치적 음모이며 자신은 해병대의 순수성을 지키려 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무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살이 빠지고 머리가 희끗해져 한때 강화도를 호령하던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재판의 마지막 증인이 호명되었다. 증인 강철주 일병. 그는 강유진이 처음 강화도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에게 총을 겨누었던 바로 그 위병소 초병이었다. 증인은 피고인 황무영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강철주 일병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황무영을 그리고 조풍천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저는 그날 황무영 대령님의 명령에 따라 참모총장님께 총을 겨누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원합니까? 강 일병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무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희는 훈련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해병은 명예를 위해 죽고 전우를 위해 죽는다고. 저희는 피고인들을 우리의 가장 높은 전우이자 가장 큰 명예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명예를 위해 저희들의 명예를 짓밟았습니까? 왜 저희를 전우가 아닌 노예로 대하셨습니까? 왜 저희가 지켜야 할 적보다 저희를 더 잔인하게 대하셨습니까? 저희도 당신들과 똑같은 붉은 명찰을 단 해병입니다. 그것은 한 병사의 울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버린 전통에게 던지는 해병대의 순수한 영혼이 던지는 질문이었다. 방청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까지 미동도 없던 황무영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짐승처럼 흐느꼈다. 내가.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괴물이었다. 내가 해병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강철주 일병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약해 보일까봐. 내 부하들이, 내 동기들이,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조풍천 사령관이 나를 얕볼까봐. 그래서 더 강한 척했다. 더 잔인하게 굴었다. 그것이 해병의 전통이라고, 그것이 황제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려 발버둥 쳤다. 강 일병 아니 해병.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 같은 놈은 해병이 아니다. 나 같은 놈은. 그의 절규는 법정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진실을 마주한 한 남자의 처절한 개과천선이었다. 반면 조풍천은 그 모습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다. 조풍천은 군 형법상 최고 형량과 함께 불명예 전역이 선고되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를 박탈당한 채 역사의 죄인으로 사라졌다. 황무영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판결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임을 그는 비로소 받아들였다. 다시 1년이 흘렀다. 강화도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한강 하구의 갯벌이 따뜻한 햇살 아래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유진 총장이 다시 강화도를 찾았다. 이번에는 낡은 등산 재킷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4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는 해군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제는 완벽한 사단장의 위엄을 되찾은 이태한 소장이었다. 그는 지난 1년간 강유진의 명령에 따라 강화도를 해병대 제2사단을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다. 총장님, 충성. 이태한 소장의 경내에는 더 이상 비굴함이나 공포가 없었다. 오직 강직한 군인의 명예만이 담겨 있었다. 이 소장, 얼굴이 좋아 보이는군. 총장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유진은 그와 함께 1년 전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 연대 정문 위병소로 향했다.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근무 중 이상 무. 그곳에는 이제 병장이 된 강철주가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의 붉은 명찰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유진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물었다. 강 병장, 군 생활 아직도 힘든가? 강철주 병장이 환하게 웃었다. 예, 총장님. 힘듭니다. 훈련은 작년보다 2배는 더 강해졌고 단 한 번의 요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가 숨을 골랐다. 하지만 괴롭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압니다. 이 훈련이 누구의 유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라는 것을. 저희는 진짜 해병이 되었습니다. 강유진은 말없이 강 병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는 이태한 소장과 함께 강 건너 북녘 땅이 아스라이 보이는 해안 철책으로 걸어갔다. 차갑지만 생명을 품은 봄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이 소장. 예, 총장님.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곳은 짙은 안개에 갇힌 황제의 왕국이었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투명한 해병의 요새가 보이는군. 이태한 소장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총장님께서 해병대를 구하셨습니다. 심해와 같은 총장님의 깊은 뜻이 이 썩었던 땅을 정화하셨습니다. 아니다. 강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저 멀리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 하구를 바라보았다. 내가 구한 것이 아니다. 해병대는 스스로 일어선 것이다. 나는 그저 저 거대한 강물처럼 썩은 물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녀가 미소 지었다. 새로운 물길을 터준 것뿐이다. 그녀의 이름은 강유진. 해병대 수색대 출신의 최초의 여성 해군 참모 총장. 그녀는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았다. 그녀는 심해처럼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고요하게, 그러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물길을 정의라는 이름의 바다로 돌려놓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